2025년 중국 조선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이 10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100조 원이면 우리나라 국방 예산 2년치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계약들이 왜 휴지 조각이 되고 있을까요? 중국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조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1위 국가였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핵심을 먼저 짚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품질 불량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조선업 전체를 떠받치던 신뢰라는 기둥이 무너진 겁니다. 배 한 척의 수명은 25년에서 30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선주는 조선소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산 선박들은 3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섰습니다. 엔진이 고장나고 선체가 얼어붙고 전기 계통이 마비되는 사고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부품도 없고 설계 도면도 엉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차지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25년 전 세계에서 발주된 고부가 가치 선박의 94%를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오늘은 중국 조선업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전략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배 한 척을 주문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께서 집을 지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당장의 시공 비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집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벽에 금이 가면 누가 고쳐줄까요? 수도관이 터지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10년, 20년 뒤에도 그 회사가 책임을 져줄까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배는 집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배 한 척의 수명은 25년에서 30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바다 위에서 태풍을 만나고 파도에 시달리면서 화물을 나릅니다.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는 하루만 멈춰도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주들은 조선소를 선택할 때 가격보다 신뢰를 먼저 봅니다. 중국이 바로 이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2010년대 중반 중국은 조선업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만 해도 한국이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5년 만에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2020년 중국은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돈과 규모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조선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조선소를 지을 때도 보조금, 인건비에도 보조금, 수출할 때도 또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중국 조선소들은 원가 이하로 배를 팔 수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100억 원의 견적을 내면 중국은 70억 원에 제시했습니다. 30%나 저렴했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이 중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똑같은 배를 30%나 싸게 살 수 있다면 누구라도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중국은 결정적인 한 수를 뒀습니다. 바로 CSSC의 탄생입니다. CSSC는 중국 선박 집단공사의 영어 약자입니다. 중국 정부는 기존에 있던 두 개의 거대 조선그룹을 강제로 합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개의 조선소가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규모로만 따지면 세계 최대였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불렀습니다. 거대한 조직이 탄생하면 효율이 올라가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논리였습니다. 숫자는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원 수만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보유한 도크와 설비도 엄청났습니다. 연간 수백 척의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조선업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자가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세계 1위라는 타이틀, 끝없이 밀려드는 주문, 날로 커지는 시장 점유율이 모든 것이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치명적인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규모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경제 운용 방식에는 할당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생산 목표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조선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년에 몇 척의 배를 건조하라는 목표가 내려오면 품질과 상관없이 그 숫자를 채워야 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품질보다 수량이 중요했습니다. 배를 잘 만드는 것보다 많이 만드는 것이 출세의 길이었습니다. 조선소 책임자가 승진하려면 할당량을 초과 달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공정 단축이 일어났습니다. 용접이 제대로 안 된 채 다음 공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숙련공 대신 비숙련공이 투입됐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습니다. 진수식 때 샴페인을 터뜨리고 사진을 찍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나가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8년,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유럽의 한 해운사가 중국에서 인도받은 컨테이너선이 운항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엔진 결함으로 멈춰섰습니다. 수리를 맡기려 해도 부품 호환이 안 됐습니다. 설계 도면조차 제대로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배는 고철로 팔렸습니다. 건조 비용의 절반도 건지지 못한 채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단순한 불량으로 치부했습니다. 배를 수백 척 만들다 보면 하나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그리스의 대형 선사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에는 노르웨이, 2022년에는 덴마크에서 같은 패턴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LNG 운반선은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냉각해서 운반하는 특수 선박입니다. 이 극저온을 견디려면 특수한 화물창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 기술을 수십 년간 갈고 닦았습니다. 반면 중국은 2010년대 중반에야 뛰어들었습니다. 2018년 중국에서 인도된 LNG 운반선 한 척이 운항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엔진이 멈춘 겁니다. LNG 운반선의 설계 수명이 20년 이상임을 감안하면 이것은 단순한 하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의 실패였습니다.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2023년 또 다른 중국산 LNG 운반선이 발전기 고장으로 바다 한가운데서 며칠간 표류했습니다. 정비팀이 선체를 점검하다가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선체 외벽이 국소적으로 얼어붙는 콜드 스팟이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화물창에 있어야 할 영하 163도의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철은 극저온에서 유리처럼 부서집니다. 이 상태로 계속 운항하면 배 자체가 깨질 수 있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즉시 해상 운항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2024년에는 아예 전원이 나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모든 시스템이 멈춘 겁니다. 거대한 배가 예인선에 끌려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3년 사이에 같은 패터의 사고가 3차례나 터졌습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선박은 싸지만 위험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100조 원이 증발했다는 표현,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글로벌 선주들이 중국에 발주했던 계약들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이미 인도받은 배를 조기 폐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가스 손실, 수리비, 운항 지연, 계약 위약금까지 모두 합치면 손실액이 100조 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고선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같은 선령, 즉 배의 나이가 같고 크기도 같은 배라도 중국산은 한국산이나 일본산보다 10% 이상 싸게 거래됩니다. 시장이 이미 답을 내린 겁니다. 중국산 선박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2025년의 수치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14만 톤급 이상 대형 LNG 운반선을 한국 조선사가 싹쓸이했습니다. 중국은 단 한 척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0척입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이 비슷하게 경쟁하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더 넓게 보면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2025년
전 세계에서 발주된 고부가 가치 선박의 94%를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중국의 점유율은 6%로 추락했습니다. 시장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단순한 벌크선이나 소형 화물선처럼 기술 요구 수준이 낮은 배는 여전히 중국이 싼 가격으로 수주합니다. 하지만 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처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배는 한국으로 몰렸습니다. 미국 해군 전쟁 대학 산하 중국 해양연구소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보조금과 산업 통합을 통해 세계 조선 시장을 장악했지만 품질과 수익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 척당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이익률도 높습니다. 중국이 양으로는 여전히 1위를 유지해도 질에서는 한국에 완전히 밀리는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100조 원의 증발. 이것은 단순히 돈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국 조선업에 대한 신뢰가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 조선업도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업계 전체가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흔들렸고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거제도와 울산의 조선소 마을에서는 불이 꺼져가는 식당들이 늘어났습니다. 조선소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년, 30년 용접봉을 잡아온 숙련공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치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기술로 격차를 벌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가격 경쟁은 이미 졌습니다. 중국처럼 보조금을 퍼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기술 격차를 압도적으로 벌려서 돈을 더 주고라도 한국 배를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영하 163도에 액화 천연가스를 싣고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하는 배입니다.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가스가 증발해서 수천억 원어치 화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탱크 용접 하나, 단열재 두께 0.1mm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진짜 장인의 영역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 기술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죽어가는 조선소에서 언젠가 이 기술이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기본기를 지켰습니다. 비효율적인 설비는 정리했지만 핵심 기술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한국 조선업계의 역사적인 뉴스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먼저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국의 민간 조선업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수천 척의 군함을 만들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대형 상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군함 수리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군함을 제때 고칠 능력이 승패를 가릅니다. 아무리 좋은 군함이 많아도 고장나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믿을 만한 동맹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일본이었습니다. 오랜 동맹국이고 한때 세계 최강의 조선업을 보유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탈락했습니다. 일본 조선업은 1990년대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일본 기업들이 배를 만드는 것은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부품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문제는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형 조선소들이 사업을 축소하면서 협력 업체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숙련공들은 은퇴했고 젊은 인력은 조선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건 단순히 도크와 설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숙련된 용접공, 경험 많은 엔지니어, 긴밀히 협력하는 부품 업체들이 필요했습니다. 일본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라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힘든 시기에도 생태계를 지켰습니다. 불필요한 설비는 줄였지만 핵심 역량은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대형 도크 설비, 숙련된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이었습니다. 2024년 6월 한화오션은 약 1,500원을 투자해 미국 필리 조선소의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왜 굳이 미국 조선소를 샀을까요? 여기에 미국의 존스법이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미국 내 해상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쓰도록 강제하는 법입니다. 한국에서 배를 만들어 미국에 팔아도 이 법 때문에 미국 내수 시장에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화오션의 전략은 영리했습니다. 배의 핵심 블록들은 한국에서 만듭니다. 한국 조선소의 생산성과 품질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 블록들을 미국으로 운반해서 필리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합니다. 한화오션은 이 방식으로 건조 기간을 기존 미국 조선소 대비 절반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성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2024년 8월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앨런 셰퍼드함의 수리를 첫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의 평가는 명확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수리를 해봤지만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훌륭한 파트너였다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인 2026년 1월에는 미 7함대 소속 4만 1,000톤급 화물 보급함 세사르 차베스함의 수배를 추가로 수주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군함의 수리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기밀이 오가고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깊다는 뜻입니다. 한미 동맹이 군사훈련 수준을 넘어 방위산업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HD현대는 인도 타밀나두주 정부와 신규 조선소 건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대 3조 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완공되면 인도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탄생합니다. 왜 인도일까요? 인도의 인건비는 중국보다 낮습니다. 인구는 중국을 이미 추월했습니다. 젊은 노동력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인도에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한국이 바로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흥미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연결되는 라인, 한국에서 인도로 연결되는 라인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둘러싸는 벨트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벨트 안에 갇힌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조선업은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는 한국에 밀리고 저가 시장에서는 한국 인도 연합에 밀리는 형국입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갈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조선업에도 과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숙련 인력 부족입니다. 20년, 30년 경력의 베테랑 용접공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울 젊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조선소는 힘들고 위험한 일터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숙련공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기술이 있어도 사람이 이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조선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기술 격차를 좁히려 할 것입니다. 저가 시장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배 한 척 한 척을 제대로 만들고 약속을 지키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한국의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양보다 질입니다. 중국은 숫자로는 세계 1위였지만 신뢰를 잃으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둘째, 속도보다 신뢰입니다. 당장의 할당량을 채우려고 품질을 포기하면 결국 시장이 등을 돌립니다. 셋째, 힘들 때 기본기를 지킨 자가 결국 웃습니다. 한국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옥 같은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지켰기에 지금 전 세계가 한국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100조 원이 휴지 조각이 된 중국 조선업의 몰락, 그리고 그 빈자리를 차지한 한국의 부상. 이것은 단순한 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뢰와 장인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조선업이 이 우위를 계속 지키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젊은 인력을 어떻게 유치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